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나 초음파 남용과 같은 의료 쇼핑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과대 진료를 줄이고 대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필요한 조치다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자칫 보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 무엇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가 한 10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의료 쇼핑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래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이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제도를 좀 손질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손질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문재인 케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관련이 좀 있는 건지도 같이 함께 궁금해지거든요.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에 지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그 시기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결과를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 가격이 낮아지거나 부담이 줄면 수요나 소비는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과소비, 의료 과소비나 과잉 진료 또 그로 인한 재정상의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치로 결과로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보장성 강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네네. 그 보장성 강화도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건보 개편안 발표를 보면서 이 정부가 너무 늦지 않게 이 비효율적이고 과잉 소비로 인한 이 재정상의 문제 이런 걸 걷어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을 했다라는 생각에서 그 내심 상당히 안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기에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네, 현 정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발표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보고 굉장히 안도를 했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보장성 강화라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네네. 보장률이라는 수치에 너무 매달리는 거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률이라는 수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비급여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급여 항목을 늘려도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신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신약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장률이라는 그 수치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지속 가능성에 해를 입히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점을 늘 그 염두에 두면서 이 건강보험 제도를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전제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물잔이 있으면 같이 차 있는 걸 보고도 반이 찼다. 반밖에 안 없다.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half full, 보는 half 시각이 empty. 좀 다를 네.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진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장성 강화라는 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2005년도 보장성 강화라는 게 화두가 된 이후로 계속 진행해 왔던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장성 강화는 이제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부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의료 결정자인 결국 그 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에서 가격 의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의료에 대한 어떤 부담 없는 이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문턱이 낮아지는 거겠죠. 이왕이면 자기 몸에 그 조금이라도 부족한 이상이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비싼 진단이라도 해서라도 찾고 싶은데 그 비용이 줄어들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이 겹쳐서 비용 의식을 더 낮췄다. 그래서 아무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라는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비효율화를 추구하고 그런 건 아니었듯이 현 정부도 효율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또 보장성 강화를 무시하는 그런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양면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손질을 하는 시도는 뭐 맞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네네. 그렇듯이 지금 정부도 효율화 방향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또 역으로 보면 보장성 강화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뭐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양면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종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간 365번 넘게 병원 찾은 사람이 2,550명이라고 이었다고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진 장관님이나 정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과잉이나 아니면은 비용의 접근성이 낮아져서 병원을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MRI 초음파 같은 경우에 필요했는데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것들을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이게 과잉이건 뭐 이렇게 볼 만한 것인지는 좀 더 냉정한 장기간의 좀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공되고 급여로 제공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비효율을 걷어내는 그런 식의 방식이어야지 이것이 짧은 기간 안에 몇 배가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과잉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지금 화면에도 말씀 보여드리고 있고 호 교수님 말씀 주셨던 뭐 1년에 365회 이상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 꼴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진료를 받았다는 건데 저런 것들은 좀 과하다, 과잉 의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이 필요하다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에서 급여 대상이 돼서 어떤 급여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거기서 탈락됐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현 제도에서 열려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만약에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소보장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하고 과잉 보장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추적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과 손질은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현재 제도 손질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는. 현 정부의 제도 손질 네. 방향은 그거는 네네.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장성 강화를 하지 말자는 정부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보장성 강화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급여나 아니면 잘못된 진료 패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걷어내는 것이 그건 바람직한 것이죠. 사실 뭐 건강보험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참 논란이 되는 소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돼 왔는데 정부가 앞으로는 이 자격을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게 건보 혜택을 준다는 게 내국인들에게는 뭐 일종의 형평성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 제도 이렇게 손질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고요. 동의하세요? 이 국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그 건보 가입률이 거의 뭐 95 사실 내지 거의 7%, 다라고 예, 봐도, 거의 네. 그러니까 의료 급여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는 그렇죠. 거의 전 국민이 가입돼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혜택을 내는 받으시는 국민들 건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내고.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해외 출장을 가보면 워낙 이제 우리나라 건보 제도 자체가 뭐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이래 놓으니까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이렇게 출장 오는 국회의원들마다 붙잡고 엄청나게 민원을 제1 민원으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건보 적용 받게 해달라. 그런 요구였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네네. 그 외국인들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국민들 요구도 이거 형평성 문제 있다라는 요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로 개편하는 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국민들 불만이 다 잦아들지는 들겠냐. 않을 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바꾼 내용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네네. 이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모니터링은 계속 해가면서 이걸 계속 해갈지 줄일지 느릴지 하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지 이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인 대책,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그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한 10년 전쯤 거꾸로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면서도 혜택을 못 봐가지고 고통을 받는 뭐 그런 사례들이 또 보고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해서 사실은 6개월 걸 3개월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6개월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어느 측면을 강조해서 보느냐인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험료로 내는 돈하고 실제로 의료 이용 때문에 이제 받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내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을 이 가입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하러 왔는데 피부 양자들이 와서 그냥 의료 이용을 하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막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그 세부 손질을 한다는 방향성 자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시군요.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걸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는 걸 잘 생각 그렇지 안 하게 않습니다. 되는데.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내는 보험료가 그들이 받는 보험 혜택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후에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뭐 내국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했다 이런 거 사실은 범죄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그건 반드시 걷어내야 되는 일이죠. 그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6개월로 할 거냐, 3개월로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느 국가에 갔는데 그 국가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체류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고요.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기간에도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아주 고액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용으로 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당하냐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제가 단기간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혹은 그쪽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고액의 진료비를 제 돈으로 그냥 내야 된다. 그럼 그게 너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고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분석한 사례를 보면 모럴 해저드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방점은 그 가족들이 그 외국에 있다가 오자마자 혜택을 받게 못하고 와서 6개월 있어야 하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측면, 잘못된 측면을 바로잡는 게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뭔가 보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건보 제도에 대한 조정이나 수정의 얘기가 나오는 건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재정 건전성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정 건전성을 좀 낮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장성이 약화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항상 상충되는 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서 네네. 취약계층의 좀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지금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보장성에 그 큰 줄기를 손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 제도를 좀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래서 의료 과소비를 좀 조장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장은 뭐 충분히 충분히 잘 되고 보장되고 오히려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측면을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재원을 그동안 조금 우리가 부족했었다고 여겨지는 그 필수 의료 있잖아요. 네네. 중증 응급이라든지 분만 관련한 거라든지 소아 관련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적인 의료인데 그 진료의 특성이나 어떤 지역 불균형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희귀 질환의 경우는 그 환자 가족이 거의 재난적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감당 이런 자체가 안 상황들. 하여튼 그런 필수 의료 부문에 그 절약된 재원을 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취약계층의 보장성의 중요 부분 건들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문제가 필수 되는 부분들. 의료의 지원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나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그 외연적으로는 지금의 이번에 그 필수의료 대책이나 이런 발표가 네네. 문케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은 문케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나 과거 정부들도 다 보장성 강화를 화두로 내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케어가 확장했던 그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보완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보장성 강화라는 그 큰 틀, 국민의 의료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완전 뜯어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럼요. 내용일 뿐이다라는 근본적으로 내용이다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고 하는 정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공약은 항상 비급여를 줄이고 보장률을 굉장히 높이겠다고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실무 레벨의 어떤 테크노크라트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거를 작업할 때는 사실은 그런 거를 전부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 정책도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도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이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새로 보완하자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네. 진 장관님이나 정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보장성 강화라든가 이런 큰 틀이 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측면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부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큰 거시담론보다는 보다 더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해야 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겠다. 현행 10%에서 90%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형평성 지수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이나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평균 인구에 비해서는 더 많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을 더 높이면 그럼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그런 미시적인 부분, 저는 큰 틀에서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정말 이 사람이 아파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많이 이용하면 이건 과잉 의료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높이자. 이런 식의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허 교수님 말씀 들어보셨는데. 아니 네. 그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 제도를 가져가는 거는 또 다른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허 교수님 네. 말씀하신 네네. 대로 큰 틀은 가져가되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제도의 수정 변경으로 인한 네네.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저는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언급할 시간이 되나요? 말씀 주셔도 네,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게 가격 의식이거든요. 그동안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보장성 강화라는 게 처음으로 크게 대책이 발표된 뒤로 지금 그 20년 가까이 같은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왔죠. 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본인이 느끼는 의료 이용의 가격을 낮춰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같으면 이거는 뭐 본인이 가격이 높건 낮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급여로 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맹장 수술을 더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애매한. 급여로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선택성이 강한 거예요. 선택성이 강하다는 것은 가격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되게 민간에게 다 맡겨놓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의식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본인 부담률을 상당히 높여서 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네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지금 실손보험들이 굉장히 1세대 보험, 2세대 보험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 가격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즉 본인 부담을 예를 들어서 70%, 80%짜리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의식하라고 정책을 내놨는데 네네. 예를 실손보험에서 와가지고 다 커버를 해주면 그러면은 가격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권하는 의사도 부담 없이 막 권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라면 좋겠는데 선택성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실손보험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의식은 뭐 과다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상징적이고 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의료 이용할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경계선에 있는 것까지 이용하는 것을 실손보험에서 지금 그 다 커버해준 것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도 실손보험 연계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최소한 그 본인 부담을 50% 이상을 남겨놓는 커버를 하는 그런 실손보험 상품을 앞으로 만을 허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손보험 측면에서도 이런 의료 쇼핑, 뭐 과잉 진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손보험에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또 다시 또 의료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또 이어지는 뭐 이런 순환을 돌고 실손보험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이잖아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그렇죠. 그냥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미시적인 부분 또 섬세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선택지에 있는 의료를 어떻게 과연 보장해줄 건 보장해주고 맞습니다. 과잉한 거는 빼낼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길게 할 틈이 있을지 고민했는데 네네. 우리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더 많습니다. 실손보험이 4천만 정도 네, 되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정부가 분석한 내용처럼 개인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변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 그냥 통으로 그냥 소비자 개인의 의료 소비자 개인의 모럴 해저드. 이래서 이거는 본인 부담을 늘려야 해. 이런 단선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연대성, 사회적 연대성, 그러니까 능력만큼 내고 필요만큼 쓰는 이런 것들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잘 살리면서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경계선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따뜻한 접근 이런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네. 필수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선택지에 대한 얘기는 일단 좀 차치하더라도 필수 의료만큼은 지원이 정말 잘 돼야지. 아까 맹장 수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픈데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은 의료진의 수가 또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거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인력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네네. 추가로 내년에 또 발표를 다시 또 내년에 더 거군요. 준비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거 필요는 같아요, 하다고 제가. 보세요? 필요하죠. 확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수급을 보면 굉장히 진료 과목별로 불균형하잖아요. 맞아요. 그 의대 몰려 있는 데도 있고 몰려 없는 있는데 데는 진짜 정말 의사 필수 선생님 안 계시고. 의료는 그 부분은 이제 응급의학 쪽이라든지 산부인과, 뭐 소아과 이런 쪽은 인력 양성되는 인력, 공급되는 인력이 뭐 굉장히 턱없이 낮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균형되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앵커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번 정책의 그 핵심은 그 공공 분야가 공공성이 강한 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그 의료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예요. 응급, 소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지난 정부에서 서울에 있냐? 그거 아니에요. 계속 같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지원으로 뭐 100% 수가 올려주고 하는 것도 계속돼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는 근저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부족,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로 3,058명으로 지금까지 꽉 고정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지난 정부 때도 그 한번 내세웠다가 한 2년 전에 정원을. 의정 합의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것을 동결시켜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책을 가만 뜯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한 의지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정책이 내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의정 합의를 재개하겠다. 네네. 논의를 재개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네네. 그 새로운 의정 합의를 재개하겠다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 의대 정원의 확실한 증언을 약속하는 순간 그것과 동시에 이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러한 정책은 다 페이퍼워크에 불과해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제 그 그 부분을 부분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늘 의사협회라든지 의과대학 의학 쪽에서 기존 의과대학 쪽에서 반대를 많이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분 교수님들 지금 학교에 그러니까요. 대학에 온다고 계시니까 그 대학의 그쪽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의사협회 분들이 좀 마인드를 좀 많이 열어줄 수 바꾸고 있는. 심지어는 좋았으면 대학생이 좋겠어요. 자기들 정원 들린다고 뭐 그 데모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페이퍼워크의 정책들보다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 부분들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설득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하고 그 끈기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협상하고 그분들을 이 조건을 설득해내는 만들어내는. 아니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그것도 아마 생각을 정부의 합니다. 역할이고 또 그 우리의 부분이 역할이 핵심입니다.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허 교수님 지금 학교에 또 계시니까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왜 인기학과 비인기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증, 뭐 소아, 뭐 산부인과 이런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걸로 제가 뭐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기 있는
과에 몰리지 않고 이제 좀 힘들지만 굉장히 우리 나라가 필요한, 우리 의료가 필요한 서비스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려면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도 좀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당연히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과들이 전공의들의 수를 다 못 채우지만 그래도 지원을 합니다. 그냥 일례로 보면 단순히 제가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부과 전문의를 득한 사람 한 2~3천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피부과로 개원한 사람 2만 개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과를 전공했던 아니면 세부 전문의로 전문의를 땄던 무관하게 어떤 과든 개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든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저희가 특정한 과를 전공했다, 소아과 전공했다, 산부인과 전공했다, 피부과로 개업합니다. 네. 그 과를 저희가 양성해서 전공의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나와서 피부과를 개업하는데 결국 맞습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50% 수가를 더 주고 100% 수가를 더 줘서 여기를 더 양성하고 전공의 지원금을 더 줘서 더 양성하고 이런 방식만으로 결과적으로 그 과의 전문의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굉장히 입체적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이과에 좀 더 육성해서 열심히 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빅5 병원에 외과 실제로 지원자가 거의 없는데요. 네네. 그러나 전공의를 다 찹니다. 빅5에서 전공하고 그리고 다른 과로 개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게 다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좀 직시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그리고 과만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도 있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의료의 불균형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런 형평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이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 단선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네. 이런 식의 의료계가 원하는 어떤 수가 가산, 뭐 50%에서 100%, 100%에서 150% 이런 것이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른 과로 개업하거나 다른 과의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면 걱정이 당근, 있습니다. 그런 당근 못지않게 저는 제도적인 일종의 제약이 제도적인 규제랄까요? 이런 것도 저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의 그 의료 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한 정원 배정해봤자 뭐 나중에 선택의 문제로 또 가니까 나중에 다 개인이 바뀔 수가 선택을 해야 있는데 되고. 네.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입학 정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자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기본권에 수가 해당하는 없거든요. 거기 때문에. 독일만 해도 개업을 하려면은 보험위에서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당돼서 그 지역에 누가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거는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의대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정원이 적게 들어가는 한 부족한데 수가 하면은 잠깐 움직이는 듯하다가 결국 수가만 올려놓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아요. 지난번에 흉부외과도 한 10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100% 올려줬는데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타치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좀 거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의 공급이 충분해야 또 서비스를 받는 분에 대한 의료 혜택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건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면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기금 고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항상 따라서 나오는데요. 정부가 지난 9월부터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합산 종합과대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었을 때 피부양자 신분을 잃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뭐 그 전에 직장가입자에 딸려 있다고 해도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2천만 원으로 기준이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때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 뭐 은퇴를 하셨거나 뭐 연금 가입자거나 이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분류가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계속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보 쪽에 지출도 합리화하면서 이 건보 수입도 쪽에 같이 봐야죠. 수입이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수입을 안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제가 2010년 복지부에 있을 때 제가 복지부 장관 취임하고 들어가서 건보 재정 기금을 보니까 네네. 그 전에 경제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단기 적자가 나서 기금이 계속 그 적립금이 없어지고 있는. 계속 쓰는 거고. 그래서 적립금을 제가 취임했을 때 1조 3천억, 지금이야 뭐 20조 이렇게 되는데 그때 네네. 1조 3천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래서 제 장관직을 이 보험 재정 안정성 거기에 걸 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위태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지출 합리화를 위해서 제가 약가를 대폭 인하를 했고요. 수입 쪽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연금이나 금융 소득자들 가운데서 연 한 2천만 원 예. 이상 그런 소득을 올리는 그런 피부양자, 은퇴자들 중에서 왜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그렇죠, 그러나 연금이나 금융 이자 소득 같은 거를 충분히 갖고 계시네요. 갖고 있는 그런 네. 분들은 한테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해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2011년도에 이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10년이 뭐- 지나서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시작됐었던 거군요. 그래서 저 있을 때 그때 이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시던 분들이 자녀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서 건보료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저 있을 때부터 이게 내는 쪽으로 되면서 제가 엄청 원망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 그랬던 뭐 기억이 안 낼 돈을 나는데 내게 했다 뭐 이런 얘기시겠죠? 그랬는데 그분들 하여튼 입장에서는. 뭐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사실은 기금이 굉장히 적립액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뭐 하여튼 20조까지 이르렀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은퇴자들 중에 소득 없는 분들한테까지 건보료를 물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연금 소득이나 금융 이자 소득이 웬만큼 있는 그런 피부양자들 대상으로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뭐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뭐 건강보험료 내라고 하진 않겠다는 그러지는 거군요. 않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거고. 필요한 조치다라고 보시는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노후가 그나마 보장된 분들이 연금 소득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건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연령층이기도 네네. 하기 때문에 좀 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당을 좀 하시라는 하시면서 말씀을 서비스 좀 혜택을 또 누리라 말씀이시군요.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의 전제는 항상 기금 고갈입니다. 기금이 뭐 2028년에 고갈될 것이다, 29년에 고갈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차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화두로 굉장히 큰 화두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몇 가지 좀 사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이 정책은 이미 이제 지난 정부 때 2018년에 1차 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개편이 개편이죠. 정해진 개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으로 내린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건보 재정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에요. 아, 이제 그래요? 그렇게 그런 거랑 좀 방향이 다르고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건보에는 좀 부담이 되나 재정 측면에서 그러나 그 안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에요. 이번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건보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정책인데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게 그 피부양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보면 이제 그렇지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재산에다가 많이 부과했던 거를 소득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진 장관님 말씀대로 그 고연금 수급자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그냥 그 가입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네, 전환되면. 본인이 이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이 없으면 그거 큰 적인데 재산이 뭐 그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내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금액이. 그렇게 돼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나 말씀대로 연금 수급자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형평성 차원에서 이걸 조절해야 된다. 큰 방향 자체는 재산에다가 물리는 거를 줄이고 소득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물려야 된다니까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시연이 된다면 네네. 앞으로 3차 개편, 4차 개편에서 그 시연이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소득이 없으면
어차피 이제 안 내게 되는 그런 거니까. 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고갈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재정이요. 예, 재정을 항상 문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재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현재 올해 20조 원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23조 원이 지금 아마 연말까지 23조 원이 쌓일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케어 할 때 한 2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것을 한 10조 정도 써서 보상성 강화에 쓰겠다고 해서 재정이 고갈된다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지금 재정이 고갈되는 게 아니고 재정이 더 남아 있어요. 늘었어요. 물론 네.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료용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이긴 하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재정이 문제가 아니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재정의 문제는 돈을 보험료로 걷고 지출하는 보장성을 하고 하는 그 사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 때 구조 자체가 커지면 이 단기 보험인 여기에서 적자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적자는 오히려 보상성 강화라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 어디를 강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정책은 건보 재정 적자 때문에 나온 정책은 아니에요. 형평성을 갖추자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라는 말씀드리고 네.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항시 그 의식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건보 재정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흑자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7% 정도의 보험료를 네네. 지금 이제 8%가 법에 상한으로 돼 있긴 하나 이 부분들을 최대한 안 올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은 지출 자체를 조정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네. 뭐 때로는 이번 정책처럼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만큼은 재정을 써야 될 것을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최근 몇 년, 짧은 몇 년 동안 이제 흑자가 나서 23조까지 가게 되는 이 배경에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 이용이 줄어든 맞아요. 것도 있지만 그 보험료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집이나 재산을 베이스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의료 보험료 제 지역 가입자로 내고 있는데 네네. 공시가격이랑 연동이 되니까 그 이게 재산 공시가격 올리면서 또 공시가격이랑 같이, 연동이 오르죠. 되니까 예. 지난 1년 사이에도 보험료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매월 내는 보험료가 그렇게 1년에 100만 오를 원이 정도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진료 빈도는 줄었거든요. 근데 진료비 총액은 늘었습니다. 그럼 네. 보험료로 나가는 거는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네네.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좀 못 갔으니까 우리 진료비가 코로나 전에 비해서 줄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진료비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빈도가 줄은 거지 진료비 총액이 줄은 건 결코 아닙니다. 또 현재 건강보험의 20조 넘는 흑자는 우리 건강보험이 한 해 이제는 규모가 100조거든요. 그러니까 세 달치가 채 안 되는 돈입니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세 달치가 채 안 되는 급여비가 흑자로 누적되어 있는 큰 돈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건강보험 전체 연 급여비가 100조니까 20조라 하면 한 분기에 해당하는 돈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5분의 1가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 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가체계 개편은 보험료의 적자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아니고 형평성, 부과의 형평성 문제는 명확한데 실제로는 그 지점에 있어서 연금소득자처럼 금융소득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 때문에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뭐 분명히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재정 고갈의 위험 요인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이런 인구 구조의 문제, 지출은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더 낼 만한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문제로부터 구조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럴 해저드에 의한 지출 이걸 효율화해서 재정을 남기겠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 거슬러 올라가서 네. 결국 출산을 늘리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최적의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출산율 지금 뭐 합계 출산율 자체가 1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늘리면 참 좋은데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장 가입자들의 어떤 건보료율 아까 8% 상한이라는 상한을 뭐 깨서라도 뭔가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돈의 문제라든지 재정 이런 거는 뭐 주전공 분야고. 네네. 그래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추가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비 자체가 줄지는 않죠.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증가는 거의 10% 가까이 해왔어요. 우리 경제에서 10% 가까이 증가하는 분야가 거의 없죠. 지속적으로 평균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온 거에 비해서 그 증가율을 그대로 또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료율도 비슷하게 늘어왔습니다. 보험료율이 뭐 한 3%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는 보험료율이 그 정도 증가한 거고 우리가 소득의 또 증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증가만큼은 안 했다라는 것이 물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재정에서 20조 원 정도는 물론 이제 전체 건보 재정의 뭐 80조 원에 해당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보험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자분을 너무 많이 유지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흑자분이 많으면 오히려 그 국고 지원을 이렇게 하라고 할 명분도 없죠. 20%씩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한 12%, 13%밖에 못 그러니까 하죠.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조만 해도 안정성이 충분합니다. 하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험 재정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네. 적절한 수준이 한 제가 보기에는 10조에서 20조 사이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23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뭐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라든지 특히 간병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을 지금 의료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만큼 서구 국가들과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현실화시키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커지죠.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의료비 지출 효율화가 다른 부분에서 계속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대한 목적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데 들어가는 돈은 줄여야 되고 필요한데 들어갈 돈은 더 키워야 되는 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또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서 또 재정 건전성도 함께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하고 또 손질을 어떻게 할지 또 섬세하게 개편을 할 수 있을지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수희 전 장관, 정형선 교수, 허윤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